대한민국 김포시에 있는 한 길거리. 세탁소 한 쌍의 외국인 커플이 세탁소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꽤나 긴 배낭 여행을 하는 듯 엄청나게. 큰 배낭은 물론 제대로 씻지 못해 꾀죄죄한 모습인데요. 외국인 여성은 자신의 남자친구를 향해 그러게 왜 일정을 확인하지 않았냐는 말을 반복하며 화를 내고 있고, 남자는 그저 머리를 극적이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세탁소 안에서 누군가 나오더니 외국인 부부에게 한마디를 건네는데요. 그의 말을 들은 외국인 커플은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더니 울부짖는 듯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세계 여행을 하던 중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부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김포시에서 살고 있는 프랑스에서 태어난 라다르라고 합니다. 저와 동갑인 남편 슐트와 함께 한국에서 살고 있는 저희 부부는 이제 한국에 온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만큼 한국 생활에는 아직도 미숙한 것이 많은 부부인데요. 저와 남편은 프랑스에 있을 때에는 프랜차이즈 미용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부부였는데 꽤 인기가 많은 그런 유명한 미용실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둘 다 헤어 디자이너로서의 길을 걷기 위해 미용 관련 학교에 다니던 중 프랑스의 한 미용학원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만난 지 불과 한 개월 만에 결혼을 확정지은 다소 특이한 부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처음 프랑스에서 저와 남편이 공동으로 미용실을 오픈했을 때에는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저희만의 사업을 시작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손님을 불러 모아야 되고 또 가게의 인테리어는 어떻게 구상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던 저와 남편은 그저 잠을 줄여가면서 노동력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하루에 3시간 정도만 자면서 미용실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저희 부부의 미용실은 금방 유명해지게 되었고, SNS에서도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게 되면서 하루에도 손님이 수백 명씩 한 번에 몰려오는 유명한 헤어샵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몰려오는 손님들에게 온 힘을 다하기 위해 저희는 잠을 거의 자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헤어샵을 운영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야간의 시간까지 손님들의 머리를 해주게 되면서 점점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쳐가고 말았는데요. 저와 남편인 슐트는 처음으로 잡은 사업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그만큼 간절했기에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을 줄여가면서 헤어샵 사업의 일에만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 1년 정도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슐트는 저에게 이제 그만 직원을 뽑아서 노동의 강도를 줄여야 되지 않냐는 말과 함께 이러다가는 서로의 건강이 무너질까 염려된다는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완벽주의에 가까운 성격이었던 저는 슐트의 제안이 그렇게 달갑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더 손님을 많이 받겠다면서 슐트에게는 그냥 쉬고 있으라는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슐트는 고된 미용실의 일에 지쳤는지 제 말을 듣자 그저 한숨을 쉬고 자신의 방으로 떠나버렸고, 무려 일주일이 넘게 말을 하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날 아침 헤어샵 출근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던 중 마주하게 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초췌한 것을 넘어서서 정말 어딘가 아픈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았고, 슐트가 왜 그렇게 직원 고용 부탁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섣부르게 화를 냈다는 생각에 저는 슐트에게 미안하다며 이제 그만 직원을 뽑고 여유 있게 헤어샵을 운영하자는 말을 건넸고, 슐트 또한 정말 그렇게 해도 되겠냐면서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더군요. 그런데 슐트와의 대화를 끝내고 그날의 손님을 받고 있던 도중 저는 점점 아랫배가 아픈 이상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아프지 않았지만 손님의 머리를 하던 도중 식은땀이 날 정도로 몸이 이상한 것이 느껴졌고, 저는 곧바로 슐트에게 손님을 넘기고 가게 한쪽에 준비되어 있던 휴식용 소파에서 아픔을 참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슐트는 제 몸에 이상함을 눈치챘는지 곧바로 저를 차에 태워 근처에 있던 큰 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죠. 병원으로 이동하면서도 저는 손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게가 계속해서 신경 쓰였지만 너무 아파서 말도 나오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슐트와 함께 병원에 도착해 무려 5시간을 기다린 끝에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저는 의사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진단을 듣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검진을 받으며 슐트의 검진도 함께 진행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욱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죠. 의사분께서는 저를 보더니 대장암으로 보인다는 말과 함께 평소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거나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계속 노출되어 있었냐면서 지금으로서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고 남편인 슐트 또한 대장암으로 보이는 몇몇 증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과 함께 부부 모두가 이렇게 대처가 어려운 병에 걸려 자신도 너무 당황스럽다는 말만을 반복하시더군요. 실제로 저와 슐트는 헤어샵 사업 때문에 제대로 끼니를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너무 배가 고픈 날에는 그저 간단한 패스트푸드로 식사를 해결하고 말았는데 아마도 이러한 식습관과 잠을 자지 못한 문제들이 암의 원인으로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의사분께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저 항암 치료와 함께 병원 입원을 해야 되나. 자신 또한 치료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 저희 부부에게 선택을 하라는 황당스러운 말을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무언가 홀가분한 기분이 들기도 했고 정말 의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치료의 가능성도 전혀 없다는 말이었기에 저는 입원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슐트는 저를 보더니 미쳤냐면서 왜 치료를 포기하냐며 저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지만 이미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의사분의 말에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는 저의 말을 듣더니 그저 눈물만 흘리더군요. 곧바로 저는 슐트의 손을 잡고 병원 밖으로 빠져나왔고 일단 집으로 돌아와 곧바로 짐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자 하루빨리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고 저는 슐트와 함께 꾸려나가던 헤어샵도 근처 봉사단체의 싼값에 가게를 넘기는 선택까지 하고 말았죠. 슐트는 계속해서 왜 치료를 포기하냐면서 이제부터라도 건강을 관리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극단적이냐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미 저와 슐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슐트는 프랑스의 다른 대형 병원들에 저희의 상태를 설명하고 치료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았지만 병원에서는 그저 입원을 하고 항암 치료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똑같은 말을 했고 그러한 대답에 슐트도 어느 순간 체념하고 말더군요. 저는 슐트의 손을 잡고 지금처럼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그저 남은 시간은 전 세계를 여행하며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고 슐트 또한 제 말을 듣더니 오열하면서 저를 꽉 안아주고는 같이 준비하자는 대답을 해주었죠. 너무나 바쁜 미용실의 일 때문에 그 흔한 신혼여행도 가보지 못한 저와 슐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준비하게 되었고 저는 첫 여행지를 아시아에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살아온 나라와 전혀 반대되는 곳에서 여행을 하고 싶었고 그러면서 무언가 굉장히 후련한 마음이 들 것 같아서 내린 선택이었죠. 저는 인터넷을 통해 첫 번째 여행지를 아시아에서 최고 선진국이라는 일본으로 정한 뒤 슐트에게 항공권의 일정과 호텔의 일정만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집을 팔기 위해 부동산 직원과 수십 번의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이미 저와 슐트는 조금씩 몸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조금 무리해서라도 빨리 여행을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에 슐트에게 항공권 일정을 조금 앞으로 당기자는 계획을 확정짓게 되었죠. 그렇게 여행의 일정 첫날 저와 슐트는 인생의 마지막일지 모르는 해외여행의 첫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여행의 준비로 너무나 긴장된 상황이 유지된 나머지 출발한 비행기에서 곧바로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깊은 잠에서 눈을 떴을 때 비행기는 착륙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곧바로 슐트를 깨워 일본으로의 입국을 준비하고만 있었죠. 그런데 처음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본어를 아주 조금이나마 알고 있던 저였지만 비행기 근처에서 들리는 언어들은 무언가 일본어가 아닌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입국 심사대에 들어간 순간 저는 저희 부부가 도착한 곳이 한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 아시아 중 최고의 선진국이 일본이라고 알고 있던 저는 그러면
한국은 당연히 후진국이겠구나라는 생각에 알 수 없는 화가 났고 슐트에게도 왜 이런 일정 실수를 저질렀는지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슐트는 너무 급하게 일정을 조율하는 바람에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고 저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해외여행을 후진국으로 오게 만든 슐트 때문에 화가 참아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기에는 1분 1초가 소중한 저와 슐트였고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최대한 짧은 일정의 여행을 하고 다른 나라로 넘어가자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죠. 그런데 입국 심사를 마치고 한국의 길거리로 나온 저와 슐트는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본 일본의 길거리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큰 건물들이 한국의 길거리에는 매우 당연한 듯이 세워져 있었고 심지어 공항 근처여서인지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인들도 그저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한국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짜 한국이 후진국이었다면 외국인들도 오지 말아야 당연한데 저는 점점 더 많이 보이는 외국인들의 모습에 제가 뭔가 착각한 게 있나 생각할 정도였죠. 특히 저는 처음에 공항 근처이기 때문에 이렇게나 도시가 살기 좋게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저와 슐트는 아무런 계획 없이 무작정 지하철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도 유지되는 살기 편한 한국의 도시 인프라에 계속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한국의 지하철은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여러 시설들이 마치 커뮤니티 시설처럼 지어져 있었고 일본이 아닌 프랑스보다 더 살기 좋은 도시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더욱 소름이 돋았던 것은 지하철이 매우 정확한 시간에 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하철을 타려면 최소 약속 시간보다 한두 시간은 여유가 있게 행동해야 했지만 한국은 휴대폰 어플을 이용해 확인하면 정말 정확한 시간에 지하철이 들어오고 나갔기 때문이죠. 특히 지하철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쉼터나 공용 자판기, 심지어 무료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시설들은 단 한 번도 프랑스에서 보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실제로 저와 슐트는 휴대폰에 배터리가 거의 없었고 그것을 무료로 이용했는데 너무나 빨리 충전되는 고속 충전 시스템에 이런 것을 무료로 쓸 수 있는 나라가 있었다는 사실에 점점 더 당황하고 말았죠. 그저 시간 때우기용으로 한국 여행을 마무리 지으려던 저와 슐트는 마음을 고쳐잡고 진짜 한국을 즐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여행 계획을 새롭게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쯤 되니 오히려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최첨단 나라인 한국으로 오게 만든 슐트의 실수가 고맙게 느껴질 지경이었죠. 저희는 한국의 지도를 펴고 제일 먼저 눈에 보이던 이름이 특이한 고양이라는 도시로 여행을 확정. 지은 뒤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해 김포시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지하철 내부에는 저희와 같은 짐이 많은 여행객들을 위한 전용 좌석과 쉼터가 준비되어 있었고 한국인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저와 슐트가 지하철에 탑승하자 그곳으로 안내를 해주었죠. 눈에 보이는 한국인들 모두는 세상에서 제일 친절한 사람들처럼 느껴질 정도였고 몇몇 한국인들은 저희를 보더니 어디로 여행을 가냐면서 김포시에서 유명한 한식집이나 유명 명소들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면 곧바로 경찰을 불러야 된다는 편견이 있을 정도로 살기 위험한 곳이었지만 한국은 어디를 가나 그런 위험은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한 기운만이 가득한 나라였죠. 더운 여름날이었지만 지하철에서 에어컨이 끊기지 않고 나온다는 사실에 프랑스에서 살아오던 시간이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쯤 저와 슐트는 무사히 김포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 호텔에 짐을 내려놓고 김포시를 걸어 다니기로 한 저와 슐트는 곧바로 지하철 밖으로 나와 한국의 길거리를 즐기기 시작했죠. 조금 해가 지고 있던 오후 시간이었지만 프랑스와 다르게 한국의 길거리는 어디를 가나 불빛이 반짝이고 있어서 전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러한 시간이라면 프랑스에서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집에 돌아가야만 했지만 한국에서는 하루 24시간을 모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고 밖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너무나 놀라웠죠.
그런데 길을 걷다 보니 눈앞에 무언가 이상한 가게가 보이더군요. 음식점도 아닌 것이 옷가게도 아닌 것 같은. 그 가게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해서 가게 내부를 유리창으로 들여다본 저와 슐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좌절감을 느끼고 말았는데요. 그곳에는 프랑스에서는 제대로 비싸서 쓰지도 못한다는 고급 세탁기는 물론 건조기와 함께 또 다른 한쪽 구석에는 세탁물을 기다리고 있는 한국인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 만약 이러한 가게가 있다면 단 하루 만에 전부 도둑 맞아서 망해버릴 가게였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길거리 세탁소가 너무나 당연한 듯 한국인들도 그저 마음 편하게 세탁물을 기다리고 있더군요. 마침 빨래를 할 것이 있었던 저와 슐트는 그 세탁기를 이용해 보기로 했고 가게 안에 있던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 약 30분 정도의 시간 만에 깔끔한 세탁물을 얻게 되었죠. 한국인들은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 작은 가게 안에 수십 대의 세탁기가 있었고 심지어 24시간 동안 운영한다는 안내문구는 역시나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와 슐트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갑자기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새로운 삶의 의지마저 생길 정도였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저희에게 한국으로 여행을 왔냐면서 말을 걸어오더군요. 자신을 대학병원 의사라고 소개한 그 한국인은 저와 슐트를 보더니 배낭여행을 하는 것이냐며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걸었고 저와 슐트는 저희가 한국에서 겪은 감정들과 왜 여행을 시작했는지의 이유를 가게 한쪽에 준비되어 있던 대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한 그 한국인은 잠깐 생각에 빠지더니 이제 세탁물이 곧 끝나는데 그게 끝나는 대로 근처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지 않겠냐는 말을 해주더군요. 처음에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그 한국인 의사는 아무래도 대장암이라면 지금 하루 정도의 여행을 하며 배의 통증에 대한 증상이 있어야 정상인데 그러한 증상이 전혀 없는 것이 의문스럽다는 말과 함께 진단비는 자신이 지불을 할 테니 곧바로 병원으로 따라오라는 고마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와 슐트는 그 한국인 의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 정밀 검사에서 그저 단순한 위험 그리고 맹장에 대한 진단을 각각 새롭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라는 이름을 가진 그 의사분은 이것도 하늘이 도와준 복이라면서 저와 슐트를 향해 운이 너무나 좋았다고 했고 이제 남은 시간은 한국에서 행복한 여행을 즐기다. 새로운 삶을 준비하면 될 것 같다는 눈물이 날 것만 같은 최종 진단을 내려주었죠. 단 하루의 인연으로 새로운 인생을 받아들 수 있었던 저와 슐트는 병원 밖으로 나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의 시간이 지난 지금 저와 슐트는 기적을 선물 받은 한국의 김포시에서 외국인 전용 헤어샵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0년의 시간 동안 한국을 알지 못했지만 한국에서 보내고 있는 지금의 시간이 저와 슐트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왜 여기 있어? 여기는 호주에 있는 한명문대의 강의실. 한 여성이 강의실에서 말하는 남성을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합니다. 이내 이 여성은 강의실에서 뛰쳐나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요. 대체 이 여성이 발견한 남자가 대체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한명문대에 다니고 있는 리나라고 해요.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서는 요즘 K-팝과 K-드라마가 엄청 인기가 많아서 한국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저 역시 다른 친구들과 같이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었죠. 운이 좋게도 제 기숙사 룸메이트가 소진이라는 한국인 친구였거든요. 소진이 덕분에 저는 K-팝이나 K-드라마에 대해 남들보다 더 잘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답니다. K-팝 노래 가사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도 자연스레 공부하게 됐죠. 소진이와 지내다 보니 한국 사람들은 자기 관리도 철저하고 외모도 훌륭하다는 인상을 받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K-팝과 K-드라마에 빠져 있다 보니 어느새 제 이상형도 한국 남자로 바뀌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은 과 친구와 급식실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한 동양인 남성이 다가와 제게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 사람이라며 저랑 연락하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웬만한 한국 남자였으면 번호를 한번 줘봤겠지만 그 사람은 제가 상상하던 멋진 한국 남자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떡진 머리카락과 얼굴에 번들거리는 기름기 그리고 구겨지고 옷에서 풍기는 쾌쾌한 냄새까지 지금껏 봐왔던 한국 남자라고 하기엔 어딘가 어설퍼 보이는 인상이었죠. 솔직히 좀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이런 스타일이라면 굳이 만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정중하게 거절의 뜻을 전했죠. 그런데 그 남자는 마치 어린애처럼 계속 번호를 주면 안 되냐고 졸라대는 거예요. 저는 불쾌함이 느껴져서 식판을 들고 다른 자리로 옮겼어요. 그랬는데도 그 한국 남자가 저를 따라다니면서 제 눈치를 살피는 모습에 점점 짜증이 밀려오더라고요.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남은 음식들이 저를 붙잡았죠. 그 남자와 한 공간에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지켰어요. 하지만 식사에 전혀 집중이 되지 않았죠. 그 한국 남자의 시선이 등줄기를 타고 오르내리는 것 같아 온몸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밥알이 목구멍에서 걸리는 듯 했어요. 이러다 체할 것 같아 급하게 물을 들이켰죠. 그 순간 그 남자도 물컵을 들더니 제게 건배를 하자는 듯 윙크를 날리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꼴이람 정말이지. 아찔하고 민망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 욕구가 마구 샘솟더라고요. 괜히 주변의 시선이 저를 향하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죠. 애꿎은 음식만 휘저으며 시간을 끌다가 슬쩍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같이 밥 먹던 친구도 얼른 도망가자고 하더라고요. 더는 못 버티겠어서 반 정도 남은 쟁반을 들고 퇴식구로 향했죠. 그 한국 남자의 불편한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그 이후부터였을까요? 제 인생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언젠가부터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괜히 온몸에 소름이 돋고 학교를 가면 낯선 시선이 제 뒤통수를 파고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급식실에서 밥을 먹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고 집에서 잠을 자도 온몸이 뻐근하고 개운하지 않더라고요. 어디를 가든 누군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혹시 그 한국 남자가 아닐까 의심하면서도 그냥 제 착각이길 바라는 마음에 애써 무시하려 했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기숙사로 돌아가는데 기숙사 문 앞 저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전에 급식실에서 저를 따라다니던 한국인 남자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숨이 턱 멈추고 그대로 얼어붙은 것 같더라고요. 그 한국 남자는 제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걸 보자마자 제 등줄기에 땀이 주르륵 흘렀죠. 제가 여기서 살고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있는지 너무 소름 끼쳤거든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쏟는 듯 하더라고요. 속으로 수백 번도 더 그 한국인을 욕했지만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답니다. 너무 놀라고 떨려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럴 땐 제 소심한 성격이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날 이후부터 저는 그 스토커 때문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스트레스에 짓눌렸어요. 수업 시간에도 집중도 못하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죠. 교수님 말씀은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끔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돌리면 그 자식이 창문 너머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예전에는 숨어서라도 저를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대놓고 쫓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려고 앞에 서 있는데 난데없이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치는 게 아니겠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그 자식이 씩 웃으며 서 있더군요. 그 순간 기겁해서 쥐고 있던 책을 떨어뜨리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그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봤죠.
그때 너무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렇게 며칠을 더 버텼지만 점점 지쳐갔어요. 살이 점점 빠지고 휑해지는 제 모습을 본 이는 깜짝 놀라 매일같이 괜찮냐고 물어봤죠. 매일 아침엔 항상 제가 먼저 밝게 인사했는데 이젠 그것조차 할 힘이 없었거든요. 저는 괜찮다고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 둘러댔죠. 이런 걸 소진이한테 말을 하게 되면 정이 많은 소진이는 해결해 주겠다며 분명히 나설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진이까지 스트레스를 받게 될 테니 저는 쉽사리 그 한국 남자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소진이는 걱정하는 말투로 집요하게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지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결국 소진이는 걱정스러운 말투와 함께 집요하고 끈질긴 질문 공세에 저는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답니다. 결국 터질 듯한 답답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모든 사실을 털어놨죠. 모든 걸 다 말하면서도 제게 느껴지는 소진이의 따뜻한 눈빛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 얘기를 다 들은 소진이는 어이없다는 듯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남자 인상착의가 혹시 후줄근한 빨간 옷에 이상한 갈색 뿔테 안경을 썼냐고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자. 소진이는 깊은 한숨을 푹 내쉬면서 그 남자는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죠. 멍해진 정신으로 이의 말을 듣고 있자니 이전에도 그 중국인 남자한테 스토킹 당한 적이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얼마나 충격 먹었는지 몰라요. 소진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직접 그 자식 앞에 가서 대판 한마디 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쫓아다니면 네 얼굴을 사진 찍어 학교 게시판에 스토커라고 소문을 낼 거고 경찰에도 신고하겠다고 단호하게 말을 했대요. 그 뒤로 그 자식은 소진이 앞에 얼씬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소진이가 그런 놈들은 그렇게 단호하게 한마디를 해줘야 한다고 했지만 소심하고 내성적인 저에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자식 앞에만 서면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는데 어떻게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겠어요. 소진이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자기가 돌아다닐 때 그 자식이 나타나면 자기에게 꼭 알려달라고 했죠. 그로부터 며칠 후 저희는 함께 식사를 하러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강의실을 나서는 순간 어딘가 소름 끼치는 느낌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역시나 멀리서 그 중국인 자식이 저를 보고 씩 웃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무릎에서 힘이 쭉 빠지면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소진이의 팔을 붙잡고는 벌벌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자식을 가리켰죠. 소진이는 그 자식에게 달려가 이전에는 나를 쫓아다니더니 이번에는 자기 친구냐며 어떻게 그렇게 변하질 않냐고 소리치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국인은 소진이의 얼굴을 보고 주춤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소진이는 이어서 전에 말했듯이 이 친구 앞에 머리털 하나라도 보이면 바로 네 면상을 사진 찍어서 스토커라고. 학교 정문에 대자보를 붙이고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했어요. 그 중국인은 이를 바득바득 깨물면서 한 대 칠 기세로 소진이한테 왜 자기가 좋아하는 애한테 표현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중간에서 난리냐고 뭐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중국인이 소진이에게 해코지할까 봐 너무 무서웠는데도 이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리나가 불편해하니까 더 이상 쫓아다니지 말고 꺼지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중국인은 주먹을 꽉 쥐더니 파들파들 떨면서 휙 뒤돌아서 가버리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당당하게 하는 소진이 모습이 너무 부러워 얼마나 닮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 뒤로 그 중국인 스토커는 더 이상 제 눈앞에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소진이와 저는 한국과 그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동아시아 문화라는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날 교수님께서는 요즘 K-팝이 얼마나 사랑받는지 열심히 설명해주고 계셨어요. BTS와 블랙핑크 그리고 아이브 같은 그룹들 덕분에 K-팝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전 세계인들을 빠지게 했는지 듣다 보니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은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도 엄청 늘었대요. 한국어가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이 배우는 언어가 되었다니 저마저도 놀랍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수님께서도 최근에 한국어 공부에 푹 빠지셨다고 말씀하시는 거 있죠.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가 재미있는데 최근에 기생충과 올드보이 같은 걸작 한국 영화를 보시고 반해버리셨대요.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한글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글의 유래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글의 유래를 알아보다 보면 세종대왕께서 빠질래야 빠질 수 없죠. 워낙 한글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도 자연스럽게 세종대왕의 업적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던데. 저도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 예전에 처음 한국어를 공부할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한글에 대해서 추가로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한글이 만들어지는데 고작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전 세계가 열광하면서 배우는 한국어를 만드는데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니 정말 생각지도 못했죠. 이어서 교수님께서는 코카콜라에서 한글로 제품을 최초로 출시했다는 설명도 해주시더라고요. 115년 만에 처음으로 영어가 아닌 다른 나라 문자를 단독으로 사용했다니. 정말 역사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 한국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새삼 실감 나더라고요. 저도 한국 콘텐츠들이 재밌다고 생각하면서 매일 챙겨보긴 했지만 저 말고도 이렇게 한국에 열광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줄은 몰랐어요. 이어서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저 멀리 앉아있는 동양인 학생이 큰 소리로 당연히 한글은 우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글을 칭찬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당연히 한국인이 자신의 나라에 자부심을 느껴서 크게 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동양인의 다음 말을 들어보니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그 동양인은 이어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어 말고도 일본어와 몽골어가 다 중국 북동부에서 농부들에게 유래가 되었고 자기는 언어들의 기원이 된 중국이 너무 위대하고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역시 중국은 우주의 중심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펼치더라고요.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어서 실수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한국어의 위대함이 중국까지 퍼져나갔구나 라는 말인 줄 알았는데 한국어를 중국에서 만들었다니 정말 개소리라고 생각을 했죠. 그 중국 학생이 한 말 때문에 주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졌어요. 주변에서는 의아한 눈빛을 주고받았고 어떤 학생들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옆자리 소진이와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마주쳤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건지 얼굴이나 한번 좀 보자 싶어서 중국인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자세히 보니 며칠 전 저와 소진이에게 시비를 걸었던 그 스토커. 중국인 학생이 앉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강의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당장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어요. 평소에 소진이와 저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 강의에만 집중하느라 주변을 살필 겨를이 없었거든요. 이 강의를 듣는 학생도 100명은 좋게 넘을 정도로 워낙 많다 보니 누가 교실에 있는지 몰랐죠. 그제서야 그 중국인 학생이 절 쉽게 미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왜 오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다 딴짓을 거는지 알겠더라고요. 지금까지 강의 내내 교수님이 한국 문화를 높이 평가하실 땐 얌전했었거든요. 그런데 저 중국 학생이 한국에 대해 반감을 갖고 행동을 보이는 건 소진이한테 한 소리 들은 이유였다는 게 확 느낌이 왔어요. 소진이가 자기한테 뭐라고 하니까 한국에 피해의식이 생겨서 저렇게 한국을 까내리려는 말을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수님께서도 그 중국 학생이 말하는 걸 듣고 당황해 하시긴 했지만 이어서 다른 나라의 위대함은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하지. 근거 없이 다른 나라의 위대한 점을 자기 나라 것으로 말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 다시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중국 학생은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더니 오히려 자기 주장에는 근거가 있다고 우기기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어가 중국 동북부 소수민족들의 언어와 유전적 연관성이 있고 같은 조상 언어에서 갈라져 나왔을 거라고 주장했죠. 순간 저는 무슨 헛소리를 하나 싶었지만 곧이어 그 학생은 또 다른 근거를 꺼내 들었어요. 70년 전에 발표된 10명의 중국어 학자들 공동 연구 논문을 언급하며 거기서 중국 동북 지역이 한국어의 기원지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을 근거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우겼어요. 소진이는 상대방의 근거 없는 주장을 지적하며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 논하려면 훈민정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죠. 소진이는 훈민정음 서문에 나란 말씀이 둔기게 달아 문자화로 서로 아마띠 아니할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나랏 말씀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니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어서 소진이는 이미 훈민정음이 시작하기도 전에 한글은 중국과 다르다는 말이 떡하니 적혀 있는데 어떻게 한글이 중국에서 기원되었다고 말을 할 수 있냐고 그 중국 학생에게 따졌죠. 정말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한글이 중국어와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문자 체계임을 정말 논리적으로 설명한 거잖아요. 소진이의 말에 그 중국 학생은 할 말을 잃은 듯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오기가 생긴 건지 더욱 공격적인 자세로 씩씩거리며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 중국 학생은 중국이 맘만 먹으면 그 대단한 한글도 짓밟아버릴 정도로 힘이 좋은데 한글이 대수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어서 그 중국 학생은 중국군이 맘만 먹으면 한국을 파리 잡듯이 없애버릴 수 있는 거 모르냐고 말을 했고 왜 세계가 한국을 중국의 속국이라는 걸 인정하는지도 모르냐고 소진이한테 따지듯이 말을 했어요. 그 중국 학생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어서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한글뿐만 아니라 김치와 한복마저 한국이 중국에서 베껴갔다고 우기는 거 있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몰라요. 교수님께서는 이와 그 중국 학생을 번갈아 보시더니 중재에 나서 주셨어요. 조금만 더 두면 그 둘은 거의 치고받고 싸울 기세였거든요. 교수님은 중립적인 어조로 중국과 한국의 군사력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해 주셨어요. 중국군이 한국군보다 약 3배 정도 큰 군사 병력을 갖고 있고 쏟아붓는 국방비도 한국보다 많아서 중국이 세계 2위 수준인 건 맞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 이어서 중국에는 유명한 스텔스 전투기와 항공모함까지 있는데 전부 강력한 무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중국 학생이 이때다 싶었는지 교수님의 말씀에 맞장구를 치면서 중국 입장에서 한국 정도는 상대가 안 된다면서 깔아내렸죠. 교수님께서는 중국 학생의 주장 중 극히 일부만 맞는 얘기라며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차와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전투기를 자체 개발해 양산과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전투기에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청룡 미사일이 장착될 예정이라면서 이 미사일은 타우러스 미사일을 기반으로 재설계된 거라고 덧붙이셨죠. 교수님은 전투기에 청룡 미사일이 통합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투기가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교수님은 최근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요격 미사일 시스템이 이란이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한국은 이보다 더 진일보한 대공 레이저 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소개해 주시던데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중국 학생이 또다시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교수님이 손가락으로 쉽다는 제스처를 취하시더니 더 이상 유치한 얘기는 그만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한국의 김치와 한복이 엄연히 고유의 문화유산이고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 아님을 김치의 역사와 기원에 대한 설명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교수님은 김치는 한국 고유의 전통 발효식품으로 중국의 파오차이보다 약 15년 정도 앞선다면서 그 유래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강조하시더라고요. 중국의 것을 모방한 게 아니라
한국인들의 지혜가 만들어낸 독창적인 음식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한복 역시 중국의 한푸와는 다른 한국만의 고유한 전통의상임을 설명해 주셨어요. 한복의 기원 또한 삼국시대로 추정되는데 고구려 고분 벽화와 신라 백제의 유물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는 설명이었죠. 그 뿌리는 중국 문화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엄연히 한국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중국에도 분명 뛰어난 문화가 있는 건 맞다면서 그렇다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폄하하면서까지 자기 나라의 우월성을 내세우려 드는 건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일침하셨어요.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이려 하다간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올 뿐이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고 충고하셨죠. 교수님의 말씀을 들은 중국 학생은 얼굴이 붉어진 채 자리에서 계속 혼잣말로 중얼거리더니 그 후로는 강의가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내심 교수님 말씀에 할 말을 잃은 건지 아니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그 수업이 끝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 커뮤니티에 한 익명의 글이 올라왔어요. 동아시아 문화 수업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을 비방하는 내용이었는데 편향된 시각으로 학생들의 사고를 제한한다면서 절대 추천할 수 없는 강의라고 주장하는 거였죠. 그걸 본 순간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교수님은 늘 다양한 관점을 소개해 주시면서 균형적인 시각을 길러주려 애쓰시는데 저런 터무니없는 글을 올리다니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소진이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알렸고 다른 수강생들에게도 이야기를 퍼뜨려 교수님의 진짜 모습을 알릴 수 있는 댓글을 달자고 설득했어요. 그런데 댓글을 달려고 그 게시글을 다시 열어보니 벌써 300개가 넘는 반응이 달려있지 뭐예요? 하나하나 읽어봤는데 다행히 보면서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댓글 하나하나가 전부 교수님의 열정과 식견을 칭찬하는 내용들이었거든요. 동시에 근거 없이 교수님을 비난한 글쓴이를 향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었죠. 심지어 며칠 전 수업 시간에 교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바로 그 중국 학생이 게시글을 쓴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어요. 그 학생의 행동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이 댓글로 증언을 남긴 덕분이었죠. 그로부터 몇 주 뒤 저는 재미있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중국 학생의 악의적인 게시글 덕분에 오히려 동아시아 문화 강의가 인기를 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학기 수강 신청에서 그 동아시아 문화 강의만 딱 5초 만에 마감됐다는 얘기를 친구에게서 듣고 절로 웃음이 났답니다. 잘못된 의도로 쓴 글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와 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버린 셈이었죠. 교수님의 열정과 진심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해진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저는 이번 학기에 학교에서 많은 일을 겪고 방학이 되면 소진이와 함께 한국으로 놀러 가기로 약속했답니다. 어디로 가면 제 이상형인 한국 남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까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외국의 한 공항. 덴마크 여성이 절망감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여성 앞에 있는 남성은 종이 뭉치를 내던지며 웃고 있네요.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 코펜하겐 출신의 30살 주부 마르쉐입니다. 화려한 도시 코펜하겐에서 나고 자랐죠.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해 좋은 교육을 받았고 명문대를 졸업한 뒤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어요.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나 10년 전 결혼에 골인했죠. 남편 아자르는 잘 나가는 대기업의 임원이었어요. 결혼 후 제 인생은 마치 동화 속 공주 같았어요. 남부럽지 않은 풍요로운 삶, 사랑스러운 딸 샤샤와 리라까지 얻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한 나날도 잠시 어느 순간부터 아자르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집에 돌아와서도 딴 생각에 빠져 있곤 했죠. 직장 스트레스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자르의 행동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회식이 있다며 나간다는 날 그의 차에서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진동했거든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챘죠.
마음 한켠이 불안해 그날 몰래 아자르를 미행했어요. 그리고 목격한 광경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죠. 아자르가 한 여자와 포옹을 나누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믿을 수가 없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제 삶에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었어요. 머리가 새하얘졌고 다리에 힘이 풀렸죠. 충격에 빠져 그대로 주저앉았던 그때 저를 일으켜 세운 건 분노였어요. 이런 식으로 저를 배신하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릴 순 없다고 생각했죠.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그들을 붙잡고 싶은 마음을 겨우 억눌렀어요. 법적 증거를 확실히 잡기로 했죠. 사설 탐정을 고용해 아자르가 외도했던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둘 밝혀졌죠. 아자르에겐 저 말고도 여러 명의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배신감에 몸서리 쳤어요. 지독한 속임수의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결국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 생각에 눈물이 흘렀지만 이런 아버지라면 없는 게 낫다고 판단했죠.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아자르는 곱게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죠. 오히려 모든 걸 뒤집어 써 제 탓으로 돌리려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제게서 위자료를 뜯어내기 위한 의도였죠.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증거를 들이대며 항변했지만 아자르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제 인생을 통째로 걸고 맞서 싸우겠다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아자르의 광기 어린 모습에 공포마저 느껴졌죠. 이런 남자와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다니 제가 눈먼 것 같았어요. 후회가 밀려왔지만 때는 이미 늦었죠. 살 길은 오직 이혼밖에 없었으니까요. 두려웠지만 물러설 순 없었어요. 제 평생을 걸고 아자르와 싸워야 했죠. 특히나 아이들의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이를 악물고 법정에 섰죠.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혼에 유리한 증거들을 모았어요. 아자르의 외도는 물론 가정폭력까지 했던 일들을 낱낱이 밝혀냈죠. 하지만 재판부는 쉽게 판결을 내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해할 것을 종용하기까지 했죠. 이해가 안 갔어요. 억울함에 치를 떨면서도 이 부조리에 맞서 싸웠죠. 아자르의 만행을 법정에서 적나라하게 까발리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모욕적이고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제 딸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아자르와의 진흙탕 싸움은 1년 넘게 이어졌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거의 죽을 둥 살둥하며 버텼죠. 그런데 믿었던 법마저 저를 배신했어요. 판사는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렸어요. 아자르의 외도를 인정하면서도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는다더군요. 심지어 아이들의 친권마저 아자르에게 넘어갔죠.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패배감에 빠져 방황할 때쯤 친정엄마가 손을 내밀어 주셨죠. 힘든 시기에 잠시 한국에 가서 쉬라는 거였어요. 엄마도 제 사정을 다 아시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겠죠. 언니네 집에서 머물면서 상처를 치유하라 하셨어요. 한국행을 고민했어요. 내 집을 떠난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아자르와 딸들 생각뿐이라 숨 쉴 틈도 없었죠. 이대로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잠시나마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었어요. 그렇게 덴마크를 떠나기로 결심했죠. 짐을 꾸리는 와중에도 딸들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이들 품에 안겨 펑펑 울고 싶은 마음을 꾹 눌러 담았죠. 엄마가 더 강해져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한국에 온 건 처음이었죠.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어요.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초현대식 공항시설과 친절한 직원들의 응대가 낯설면서도 신선했죠. 언니 부부와 합류해 서울로 왔어요. 도심을 가로지르는 넓은 도로 빽빽이 들어선 고층 빌딩들,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이국적인 풍경에 절로 감탄이 나왔어요. 덴마크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죠. 언니네 집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은 끊이질 않았어요. 현대식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언니 집은 세련되고 아늑했죠. 낯선 곳에서 느껴지는 포근함이랄까요? 마치 제 집처럼 편안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상처 입은 마음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웃어보려 해도 억지 웃음만 나왔죠. 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절 바라봤어요. 제 슬픔에 공감하면서도 더 이상 깊은 수렁으로 빠지지 말라는 온도였죠. 일상의 리듬을 찾아보려 노력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한강을 따라 조깅도 하고 매일 새로운 서울 구석구석을 탐험하기도 했죠. 화려한 도시의 밤거리를 거니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도 가졌어요. 하지만 아자르에게 받은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았어요. 외로움과 배신감에 몸부림치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됐어요. 아자르였죠. 제게 연락을 한 이유가 딱 하나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다는 걸 알고 아이들과 영원히 떨어뜨려 놓겠다는 협박이었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아자르의 관계가 여기까지 뻗쳐오리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극도의 공포심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엄마로서의 본능도 꿈틀거렸죠. 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맞서기로 했어요. 더는 피하지 않기로 했죠. 제 미래와 행복을 위해 아이들과 함께할 소중한 시간을 위해 반드시 이겨내야만 했어요. 법적으로 다시 한번 대응하기로 했죠.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워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한강에서 조깅을 하다가 한 남자를 만났어요. 동건이라는 이름의 눈부신 미소를 가진 남자였어요.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부라고 했죠. 겪은 일이 있어서 한편으로 걱정이 되었지만 아주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동건이 덕분에 천천히 서로의 아픔을 알아가며 마음을 터놓게 되었어요. 동건이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어줬죠. 함께 밤새 걸으며 마음속 깊은 얘기를 나누곤 했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고 어느새 사랑이라는 감정도 자라나고 있었죠. 덴마크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망설였어요. 동건과의 이별이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그때 동건이 놀라운 말을 꺼냈어요. 함께 덴마크로 가자는 거였죠. 제 곁을 지켜주겠다고 아이들의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세상에 이런 행운이 있을까요? 기나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죠. 동건과 함께라면 못 이겨낼 역경이 없을 것만 같았어요. 새 삶에 대한 희망이 피어올랐죠. 코펜하겐에 도착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건 아자르였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공항에 나타난 그의 모습에 온몸이 굳어버렸죠. 얼굴에는 험악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주변을 살피던 눈빛은 매서웠어요. 애도하려는 잔인한 웃음을 띠며 동건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서 내던졌죠. 당신 자격증 위조 사건에 연루됐지? 내 약혼녀가 네 진료 때문에 죽은 거 알아? 갑작스러운 말에 머리가 멍해졌어요. 동건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갔죠. 아자르가 내민 서류에는 동건의 신상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의사 자격증 위조 사실 과실치사 혐의까지 저를 바라보는 동건의 눈동자가 공포로 떨리고 있었음. 그 의사가 바로 이 남자야. 넌 살인자를 감싸고 있는 거라고. 아자르의 목소리에 귀를 의심했어요. 동건이 의사라니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숨이 막혀왔죠. 아자르는 서류를 흔들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 남자 때문에 내 약혼녀가 죽었어. 약혼녀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지. 자격증 위조한 의사를 감싸주는 네가 더 나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아자르가 꾸민 함정이라는 걸 처음부터. 저를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계략이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자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공항에 도착한 거죠. 동건은 현장에서 체포됐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저는 충격과 혼란에 휩싸여서 동건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자르가 제시한 증거들이 너무 명백했거든요. 동건이는 경찰차에 실려갔고 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자르의 계략에 넘어간 제가 동건을 의심한 죄가 너무 싫었죠.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었어요. 동건의 결백을 밝히고 진실을 찾아내야 했으니까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동건의 사건을 맡긴 지 며칠이 지났을까요?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동건의 이름으로 발급된 자격증이 위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호사가 병원 인사 기록을 확인해 보니 동건은 정식 절차를 거쳐 의사로 채용된 것으로 나왔어요. 인사팀은 물론 병원장까지 동건의 실력을 인정하고 있었죠. 자격증 자체가 위조된 게 아니라 아자르가 허위 서류를 꾸며낸 거였어요. 다음은 아자르의 약혼녀 사망 사건을 찾아봤어요. 기록을 뒤져보니 동건이는 그 수술에 참여하지도 않았더군요. 당일 휴가를 내고 병원에 없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죠. 아자르가 꾸며낸 터무니없는 누명이었어요. 변호사와 함께 모든 자료를 들고 경찰서로 달려갔죠. 담당 형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증거를 제출했어요. 동건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들이었죠. 다행히 형사는 제 말을 귀담아 들었고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동건을 석방했어요. 며칠 사이 굉장히 수척해진 모습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동건이를 껴안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한참을 울었답니다. 아자르의 만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병원 직원 중 한 명을 돈으로 매수해서 동건을 모함하기 위한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죠. 불법 도박, 탈세 등 각종 범죄 혐의까지 밝혀졌고요. 결국 아자르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악몽 같은 사건이 마무리되자 비로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가족 상담을 받으며 아이들의 트라우마도 치료했죠. 밝고 명랑하던 샤샤와 리라의 모습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 역시 아픈 기억을 잊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갔습니다.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 가족에게 정말 필요한 건 서로밖에 없다는 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진실을 말이죠. 비록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어요. 가장 큰 행운은 동건과 제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거예요. 저를 향한 그의 사랑과 믿음, 헌신을 잊지 않으려 해요. 동건 역시 제가 늘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준 것에 감사함을 전하더라고요. 우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건이 자신의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 부탁했어요. 미혼부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아이에 대해선 잘 몰랐거든요. 알고 보니 딸아이였어요. 3살 된 세이 심장 수술을 받은 뒤 요양 중이라고 했죠. 세이 엄마는 출산 후 세상을 떠났대요. 병원에 도착하자 앙증 맞은 아이가 동건에게로 달려왔어요. 동건의 품에 안긴 세이의 얼굴에선 환한 미소가 떠나질 않았죠. 동건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세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 순간 새로운 가족을 얻은 기쁨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샤샤, 리라, 그리고 세이, 사랑스러운 새 아이의 엄마가 된 제 모습이 행복하기만 했죠. 동건 역시 울컥한 얼굴로 저와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이제 우린 5 식구 그 자체로 축복이었죠. 세이는 곧 퇴원해 저희 집으로 왔어요. 처음엔 낯설어하던 샤샤와 리라도 이내 세이와 친해졌죠. 함께 장난감을 갖고 놀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에 행복이 배가 되었어요. 동건과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었죠.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우리 부부는 덴마크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샤샤와 리라. 세이가 예쁜 드레스를 입고 축하해 주더라고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아자르와의 악몽 같던 시간들이 마치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죠. 품에 안긴 꽃향기를 맡으며 감사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싸워준 제 자신에게
사랑으로 절 지켜준 동건에게 그리고 이 모든 인연의 시작이 된 한국의 고마움을 전하고 싶더라고요. 동건과의 만남이 기적 같았듯 앞으로의 날들도 작은 기적의 연속이 되리라 믿어요. 결혼한 지 몇 달 후 우리에게 선물이 찾아왔어요. 저는 다시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동건이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태명은 서울이에요. 첫 만남의 도시이자 운명의 인연을 만난 곳에 이름을 따서 지었죠. 우리 가족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름이에요. 집 근처에서 작은 카페도 차렸죠. 동건이는 세일을 돌보며 커피를 내리고 전 직접 구운 디저트를 만들어요. 샤샤와 리라는 방과 후 카페에서 숙제를 하죠. 매일이 즐겁고 감사할 따름이에요. 곧 태어날 서울이와 함께할 미래가 그려져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